안녕하십니까. 1, 2, 3강 수업 잘 들으셨나요? 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팀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못 하신 팀들은 팀 구성 마무리 하시고요. 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참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순서대로 조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처음 당초 이야기 드렸던 주제별로 이후 작업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거에 구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공부를 했다라면, 그리고 이후부터는,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게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우는 수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기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포즈를 이제 남은 시간 계속 짜게 될 거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이 계획서를 왜 세웠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잘 찾아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구성원 전체가, 팀 전체가 그것이 문제라고 받아들여졌을 때 모두의 계획서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나는 그게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펼쳐나가는 부분에서 나중에 그 계획서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PT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 팀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거는, 그러니까 문제 확인 및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 확인 및 분석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 결여 불충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이 계획서를 세우게 되는 것은 이 자원 결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부 절차에서 두 번째는 결여되거나 불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타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의 담당자들한테, 심사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 결여의 불충분의 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나중에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오늘 배워볼 거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문제 확인 및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할 건데요. 프로포즈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제안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뭘까요? 제목입니다. 제목, 사업명, 프로그램명. 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명을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 아, 이건 이런 게구나라는 생각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를 심사하는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어, 1, 2년 경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한 10년 이상, 아니면 학계에서 교수로서의 그 영역들을 하면서 다방면에 충분한 그걸 갖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아,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부분. 제가 처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제목을 보고 유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뭘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정도라는 부분을 역추적하는 작업들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알고 교육하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내 계획서를 짰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보겠구나를 할 수 있는 시각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막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획득을 목적으로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는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쉬운 매력적인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 그러니까 뭐 계획서를 짜야 되는 시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고 떼고 공고하고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출까지 보통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반 정도는 제목에 신경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제목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매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짓느냐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계속 가져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리 프로그램명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 A라고 설정해 놓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목의 사업명은 프로포zal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의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괜찮고 혹은 그 순서가 제안서 작성 도중이나 완료 후에 진행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이 영역에서 이제 계획서를 짜다 보면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기관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 많이 프로포즈를 통해서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또 다른 양식의 계획서를 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 대상, 목적, 방법이 드러나도록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뭐 나중에는 슬로건이라고 해서 부제도 이렇게 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특강 형태로 해서 한 8회차, 9회차 정도 되는 이 특강 형태로 해서 모금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모금회가 설명회를 뭐 진행했었는데 이 동영상 자료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 드리고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세가 좀 있다는 연세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취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사회복지 부분에 있다가도 이제 조금 영역을 달리해서 어, 사업을 하려고 아이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후에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확인 및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프로포즈 작성의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과연 뭔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설명드릴까? 가장 필요한 게 프로포즈의 1차적인 고민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도 찾고 그에 대한 결과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클라이언트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데 문제가 보일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워하는 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찾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뭐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뭐 문제의식이라고 해서 이 문제의식을 다소 프로그램의 이제 앞부분에 있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옮겼습니다. 배치 순서가 예전에는 사회 필요성에서 가장 먼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뒷부분에 양식의 변화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적 순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맞죠. 원인이 뭐다. 이 원인을
해결하는 부분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 프로포즈는 결국 누군가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의 필요성에 제기하여 심사자에게 설득력 있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가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구나 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지역에도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제 하고 있고 인문학의 필요성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났죠.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초창기 때는 경남 이쪽에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예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것들도 별로 없었고 심사 사항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어요. 심사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심사위원들한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인문학을 왜 배웠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설명하는데 한참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그래서 시류를 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인파워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공공 모금의 사업이 쭉 같은 내용, 모래 치료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렇게 해서 시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편성을 잘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안녕, 평화, 복지, 행복 등을 추구하는데 사회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목표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프로포즐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닌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보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 기관이 보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역량이 맞는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역량이 전혀 맞지 않는 문제를 한다든지 우리 구성원이 뭐 실질적으로 두세 명밖에 없는데 사업 규모를 너무 크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계획서는 이제 뽑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역량이 어떠냐를 충분히 어필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것도 심사하는 항목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비가 심하게 내려갖고 시끄러워서 문을 좀 닫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문제 확인입니다. 문제 확인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왜?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가 빠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맛이 밍밍하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를 잡는 뭔가를 투여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그 심각성을 규명하는 이기도 하기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은 프로그램을 위한 통한 개입의 목적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차단하는,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잡았던 모래 치료가 될 수 있고 놀이 치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상담에 관심이 있다면 상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또 다른 프로포절 프로그램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체육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 활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서 효과가 크다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 계획서를 잡다 보면 1년 보통 계획서가 1년 단위 계획서가 대부분이에요. 1년 단위 계획서다 보면 1년 안에 성과를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해보지만 그래서 조금의 과장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성과가 없다고 한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죠. 심사위원들이. 왜? 뭐 나중에 책임도 지시거든요. 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컨설팅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진행될.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중간평가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2차년도, 3차년도 예산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까지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실행하기 이전에는 사회 문제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사회 문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영향을 차단하거나 최소한의 문제의 원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문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2-1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실행 전에는 이게 그냥 인과관계만 있다라면 이것을 영향을 차단함으로 해서 문제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걸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근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 있죠. 아이들이 성적이 낮아요. 성적이 낮다라고 하면, 특히나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고 성공했던 경험, 칭찬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작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간고사 기간 때 이 친구들한테 모든 과목을 공부하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한 과목 정도를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과목을 해서 자기의 성적 이상의 성과를 한번 내보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성공 경험을 했던 부분, 그것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면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먹혀 있다든지 이렇게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작용했고,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중에 혹시나 공부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형태로, 꼭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성공 경험을 가지게 하는 부분에서 블록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성공 경험,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가짐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문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량들을 분석해내는, 특히나 이 담당할 친구, 그러니까 3명 중에, 직원 3명 중에 1명이 주 담당자가 생기는데, 이 주 담당자의 고민들을 충분히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회 복지 프로그램,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또한 문제가 심각할수록 해결 문제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 있죠. 특히 노인 문제, 최근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점점 높아지는. 그렇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예산이 준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형평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이 노인복지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모금회의 지원 사업에는 아동청소년 예산이 지원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배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영역의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프로포절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운영함으로써 이어질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삶의 기준과 비교하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그래야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고 프로포절의 첫 단계의 문제 해결과 분석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불충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나 자원 욕구, 준거, 법규 등에 비해서 결여되거나 불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증거 수집. 결여되거나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수집하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나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 이거는 이제 차차 이제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여를 찾아내고, 이 결여가 검증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된 결여를 해결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확인 방법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프로포즈 작성을 논리적으로 순서를 볼 때 6단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 및 분석,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설계를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과 계획, 예산 수립 이런 과정들의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책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78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이제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첫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사도 아니었는데 600만 원 정도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계획서를 내서. 뭐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제가 주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획서만 짜고 실행은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실행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작게는 50만 원짜리 50만 짜리 계획서도 있었고요. 많게는 한 50억짜리 프로젝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1단계가 조금 많죠. 기간을 많이 채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미리 그 자료들을 충분히 축적해 놓은 다음에 이 1단계 과정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불충분을 확인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해놓는다면 뭐 이후 작업들은 쉬워질 수 있는 거죠. 결여되거나 불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제 원인을 탐색한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이 단계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이 이런 결여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굴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데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저희 기관을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대상자가 노인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능한 게 뭐냐면 노인 조성 과정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하면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단계는 목적과 목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적은 목적과 목표가 이름 비슷하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설계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5단계는 실행 계획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서 순서를 이제 정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예산 수립도 예전에는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좀 크게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타이트하게 잡다 구체적으로 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 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불충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심을 하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한 부분이 남죠.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 관찰, 대화,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기록하시고 기록 방법도 나만의 방식이 조금 필요한 거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 쓰고 이렇게 한다면 대화하는 분들이 움츠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차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그 부분을 여러분만의 방식의 기록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억나는 단어를 암기했다가 와서 바로 기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도 예전에는 저도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 이제 그것들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주목할 거는 이상적인 조건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상적인 조건이 어떤 형태로 존재 한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적인 것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 이상적인 것을 검증한다는 게 확인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의 격차를 사회복지 시각에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뭐 자원이 이상적인 조건에 최근 들어서 사례 관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복 지원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A 복지관에서 계속 김치만 갖다 주고 A 복지관에도 김치, B 복지관에도 김치, C 복지관에도 김치. 쌀이 없는 거죠. 이 어르신한테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게 분배해서 김치가 많이 가는지 같은 서로 여러 기관이 논의해서 이 부분 어르신한테는 A 기관에서 김치 가고 B 기관에서 쌀이 가고 이런 형태 지원들을 같이 나눈다. 이런 부분. 이 프로포즈도 마찬가지죠. A 기관 어르신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우리 계획서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격차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상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의 수준은 차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격차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은 보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간격들을 줄여 나가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적인 조건은 보통 이래야 한다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로 표현되고 현실적인 조건은 이렇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재 이렇다라는 상태를 앞으로 이래야 한다라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하실 때,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한다. 라는 부분을 담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 과정과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고, 누가 하는가, 언제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가 등을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시간, 주체, 대상에 따라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할 건데 첫 번째, 결여의 정도는 언제 확인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 따른 이야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적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현실적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며 때로는 둘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조선시대 미와 지금의 미가 다를 수 있듯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너무 크게 기간을 뒀냐면 그래서 시간적 간격을 길게 몇십 년을 둘 수도 있고 짧게 며칠 사이, 몇 주 사이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1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부분에서 시작 시점은 요랬는데 끝나는 시점은 요렇게 변경을 시키고자 한다라는 부분으로 담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계획서, 일회성 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굳이 필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 욕구를 찾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적 간격에 대한 부분,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축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 단위 아니면 분기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삼안동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치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점점 심각해져서 이 부분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라는 생각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 축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한데
쉽지 않은 변화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 조금, 그러니까 슬럼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이 큰 틀을,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수급자 는다라는 비율보다는 더 크게 수급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작년에는 수급자 비율이 17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7명당 1명이 수급자였는데 지금은 14명당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 내면서 그냥 점점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 내는 게 싫어져요. 근데 이제 끈기가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사다 보면 이런 끈기인데 여러분들도 계속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 한 지역, 저는 저희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만드는 게 제 꿈이 아니고 저희 기관의 미션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없어지는 사회.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회가 되면 저희는 이제 쉽게 우리가 살면 이제 부분에 녹아나서 해결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조직의 형태도 변화되고 그 속에서 조직의 역할들도 나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처음에는 저희가 하나의 단체의 밑에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 개의 단체가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시설들도 뭐 그러니까 인가 시설은 4개, 인가 받지 않는 시설이 하나씩 하나씩 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을학교라는 개념들이 늘어나고 있고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되기 위한 부분에서 중앙조직이라고 표현이죠. 저희가 운영하는 조직들이 세분화되고 있다. 뭐 법인화되고 있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여 정도는 누가 확인하는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시각과 B라는 시각의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A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는 거죠. 꼭 그렇지만 직원 내에서도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이 또 동일한 사건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팀원님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시각을 좁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나중에 실행에 대한 부분. 근데 뭐 실행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들은 가질 거예요. 발표한다는 부분이 직접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세운 계획서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 뭐 짧은 뭐 과제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미션과 함께 개별 과제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다르다든지. 근데 더 걱정되는 건 내용이 똑같이 오면 또 문제가 되면 보는 시각이 다를 건데 그러니까 다르면서도 같아야 되는 이런 좀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석해내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맞춰가느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하는 과정들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고요. 이상적인 수준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라고 했을 때 부자의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부자는 뭐 딱 정해져 있나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언론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노출들이 많다면, 예전에는 억억 하는 부분들이, 뭐 엄청나게 어려웠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에서. 도단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결의 격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어르신하고 김해에 사시는 어르신의 뭐 차이는 다르죠.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강원도 양양인가에 사시는 분하고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의 수명, 여명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죠. 왜 존재하죠? 병원의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명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 왜냐면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이 좋아서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명할 수 있는 지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강남이 더 낫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정도는 동일한 이상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사 대상에 대한 지역이나 집단의 조건에 의해 불충분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 누가, 누구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해가 뭐 안 되시면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설명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뭐 질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번 강좌하고 다음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대면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특별하게 뭐 코로나가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을 보면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회 문제여야 되는 거죠. 뭐 개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 개인 문제도 이제 확장하면 사회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여서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가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그리고 자원의 결여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확인했는지인가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사회 문제로서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설득력. 누가 봐도 사회 문제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특정한 문제가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사회 문제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의된다는 사실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 문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후에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하는 점검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결여되거나 불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분한 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주부터 아마 이런 부분들 설명이 나갈 건데요. 아마 쪽지로 가든 카톡으로 가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제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가 될 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계획서 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걸 서로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발표하고 뭐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 제가 이제 팀별로 그때그때 질문들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자료 수집한 내용들, 그러니까 언급하실 수 있어요. 그 팀의 구성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독점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증거 자료가 확실하고 차별화할수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심사기관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 경험을 뭐 최소 한두 달,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그러니까 선행 경험들을 담은 저희 기관에서는 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한다면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
그러니까 프로포즈의 최종 목적은 선정이에요. 재정 지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 설득력이 확장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수집 방법과 이를 프로포즈 양식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제시법을 나누어서 이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 조사예요. 증거 수집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만족도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욕구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집안에서도 하잖아요. 최근에는 잘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뭐 살 때, 뭐 가구나 이런 걸 변화할 때, TV 살 때 욕구 조사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컴퓨터 살 때 아이들의 욕구들이 이런 건데 뭐 돈 내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사 이게 아니고 아이들의 충분한 필요성을 담아내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의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본의 결여를 확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욕구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항상 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김혜 씨 같은 경우는 청소년 조사가 매년 이루어져요. 청소년 욕구 조사 비슷하게 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청소년 쪽에서 하는 게 그냥 통계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고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진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 큽니다. 이성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김혜지 청소년들 아주 건강한 편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그림 2-8 정도의 고민들은 머릿속에 한번 쭉 외우시다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대요. 이 설명들은 이후에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자, 이제 1단계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기관의 행정 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뭐 서적, 논문 등 2차적 자료, 그 조사 자료와 관련된 전국 단위 기본 보고서, 뭐 타기관이나 타 지역에 작성한 보고서, 그리고 1단계 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서 새롭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마찬가지 기존 논문들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자료로는 통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통계, 보건복지부 행정기관의 발표 자료와 보고서, 전문학술지 등 연구물, 신문이나 지역 소식 등의 언론 자료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때 김해시 통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조사도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통계 자료들이 하고 그래서 전국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유추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인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통계치를 잡아보고 있고요. 김해에도 만만치 않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이제 가공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초점 집단 인터뷰, 공청회, 지역사회 자원조사 등 뭐 방법들이 있는데요. 초점 집단 인터뷰, 그러니까 포커스 뭐 그룹 인터뷰인데요. FGI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해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복지 계획을 김해 수립할 때 영역별로 이렇게 FGI를 하게 되고 이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 대상들의 고민들을 함께 모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보면 면접조사, 집단 면접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조사의 주제는 사회적 이슈,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 등 다양하게 작용될 수 있고 프로그램 작성의 과정에서는 그 주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으로 삼고 진행하면 됩니다.
집단의 규모는 6, 8명, 많게는 15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요. 구성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일정한 공통점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영역별로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 뭐 여성이면 여성, 아니면 뭐 그 약물 중독이면 약물 중독, 이렇게 하는 그 특정 부분의 주제를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질적인 집단에 이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근데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친밀감 형성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표본 추출을 무작위로 하지 않고 초점 집단 인터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후보군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욕구조사 차원의 FGI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 욕구나 관심, 문제나 욕구가 존재하는 이유,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한 해결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영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아동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 종사자, 뭐 부모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빨라지고 있고 조금씩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청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나 이슈, 가치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는 한 50명 내외의 구성원들이 공청회에 참가하게 되고요.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다양한 자료, 뭐 의견이 되겠죠. 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공청회가 산만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정보 자원 등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하는 것과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1대1이라는 부분 아니면 1대 소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를 노출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느끼던 욕구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면 불충분하거나 결여된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정보 제공자는 지역에 오래 거주하거나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 현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 공무원,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변호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그리고 집단별 리더들이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설문지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 결여를 보여줄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면 자료 수집을 종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4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충분히 거의 검증이 된다면 굳이 4단계 지역 주민 조사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4단계를 보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설문지만 인쇄하는 것도만 해도.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조사는 사회복지조사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 배우셨죠? 주의할 점은 설문조사는 앞서 언급한 욕구조사 방법을 동원한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고, 시간과 예산은 물론이고 수행 인력으로 볼 때 설문을 가급적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이 설문조사도 이제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직접 했을 때의 차이점은 횟수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비율들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진행 열심히 하다가 뚝 끊겨버리면 이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절한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모든 욕구를 가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잘못된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수집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편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설문 문항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피라미드, 그러니까 예, 이제 보면 아까 했던 맨 마지막 지역 주민 조사가 끝이 아니죠. 이 돌아가 또 그러니까 지역 조사, 주민 조사 하고 나서 다시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욕구조사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결국 입증이 가능한 형태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와 불충분 상태로 보여지는 자료 수집을 해야 이 단계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욕구장 조사도 이게 해야 될 게 많죠.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서 짤 때도 욕구조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은 한 10주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뭐 설문조사를 꼭 뭐 오프라인을 할 필요도 없고 대상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도 가능하시면 저희가 하는 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온라인이 편해요. 근데 문항이 길어지면 그리고 대답이 길어지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클릭해서 끝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자료, 뭐,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은 2차 중에서 이게 보면 설득력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욕구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할지라도 프로포저 심사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기금 지원 대상에서 선정되기 어렵다. 뭐 외부 기금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기관 내부의 그러니까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설득을 해야 그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수집한 증거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채택과 운영 과정에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정보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유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법적 윤리적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와 불충분성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올바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있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최저생계는 이런 부분인데 최저생계 부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법적 기준을 물론 윤리적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 부각된다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기초연금이 아니고 지금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 주변에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 부분이 있는데 받으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88%가 뭐 90%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다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넘어가는 부분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민원 해결하는데 인력 추가 투입되고 있고요.
이 추가 투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추가 투입 예산이 만만찮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옛날 아동수당이죠. 아동수당은 이제 이렇게 그때도 차등 이야기를 하는데 차등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그러니까 맞먹는 거죠. 실제로 다 집행하는 것에 들어가는 차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보편적 복지 형태의 고민들로 가고 실제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얘는 이제 책에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30페이지에 있는 예인데요. 한번 이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회 문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포즈를 심사하는 위원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뉴스에 났다든지 아니면 뭐 통계청 자료가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이해하는데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울산 계무 뭐 학대 사망했던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이야기 뭐 해서 갈비뼈가 뭐 16개가 부러졌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하면 분노와 동시에 이런 부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키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지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에 대해 생각하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비록 커다란 이슈가 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의 결여에 관련된 피해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교육이 의무화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전에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또 그러니까 하라고 어린이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했던 내용 플러스 알파를 또 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직접 대면해라고 했는데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방법이 있어서 뭐 이런 방법들 찾아서 진행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저희도 교육 받았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법률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야 된다. 법의 규정에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화재로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 사건은 노인 요양시설에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은 꼭 복지시설로 와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장에 있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받다가 하루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교육받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 인원 및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사회 문제를 수치로 표현하면 객관적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면 더욱더 설득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데이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 인구 1000명당 피해 인원수, 각종 비율 등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이다. 최근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뭐 발생률,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치명률,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접종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면 노인의 40%가 우울 성향이 있고 10%에서 15% 정도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에 1에서 4% 정도는 주요 우울증을 보인다 라고 서술한다면 이 부분에서 2009년도에 어디에 있는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구체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기관에서 조금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연도별 추세 등 문제 경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제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삼안동 지역에 했던 게 2007년부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데이터를 축적해서 인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이 조금 이제 슬럼화되는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문제가 점점 확대하고 있는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눈에 띄는. 저는 이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도표화해서 변화의 흐름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월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5년, 10년 단위로 비교할 수도 있고 저는 연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심각성에 대한 부분 데이터는 추출해서 설명을 다시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 분석 또는 시계열 분석이나 뭐 해당 프로포절이 단순히 일회성 준비가 아니라 관련 문제에 대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전문기관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필하고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포절에 있어서 핵심은 설득하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지원을 하면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표로 이렇게 어떤 표가 제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두 번째 도표가 더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현황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림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프를 표현할 때 한눈에 들어오기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를 병행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아니면 박스로 테두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만 뭐 이제 데이터가 감소하고는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료 제시 방법에서 활용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조금 해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급자가 늘어난 부분에서 이 수급자가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했을 때 해결 방법.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 성적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라는 부분.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의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나 타 집단 등과의 비교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포절이 선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경제적, 사회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고 사회복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형평, 공평, 평등 등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조건이 다른 지역과 집단에 비교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이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형평성을 주장한다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뭘 예를 들까요?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적 진출, 뭐 자립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에도 이제 그 디딤돌센터인가, 뭐 디딤센터가 만들어져서 창원하고 진주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기관에서 그걸 이제 위탁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광역시하고 도단위 지자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며 접근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래서 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경남은 그나마 분산을 했어요. 경주 그러니까 창원하고 진주로. 근데 이게 더 분산돼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뭐 일반인의 이용시설의 비교, 지방과 수도권의 뭐 복지 예산 비교, 여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비교, 그리고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의 비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필요한 시간들, 그리고 그러면 적절한 화장실 개소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일, 뭐, 인원수 플러스 사용 시간 플러스 뭐 그러니까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자 화장실이 조금 더 많아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장실의 구조 개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 이양 사업의 장애인 복지 예산에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러는지 서로 비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와 이제 장애인 복지 부분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비교 대상을 잡을 때도 비슷한 대상을 잡으셔야 돼요. 부산시, 그러니까 김해시하고 이렇게 비슷한 집단을 보면 포항 정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수도권의 이제 인구나 뭐 구성, 그리고 안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안산을 이야기할 때는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율이 외국인의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안산 다음으로 김해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 포항은 인구 비율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이쪽에는 요게 이제 부각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진행하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불충분의 원인에 대한 부분, 원인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인 탐색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빈곤의 원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빈곤 자체에 관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러니까 인과적인 사회복지 문제 분석과 뭐 현상적 사회 문제 분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빈곤율, 빈곤 가정의 특징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상적 사회문제 분석이라면 빈곤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인과적 사회문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빈곤의 주된 원인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낮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된 쪽방촌, 혹시 쪽방촌 한번 보신 적이 그러니까 생활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고 저는 20대 후반에 한번 한 짧게 한 7, 8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첫 사회직 생활하면서 부산에서 이렇게 왜냐면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지출, 뭐 생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쪽방 쪽에서 한 그 정도 살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또 다른 부분에 고민들이 있었고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 고용의 안정성이 낮거나 빈곤의 원인일 수도 있고 낮은 것이 빈곤의 원인일 수도 있고 낮은 직업 뭐 능력,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뭐 경제적 상황일 수 있는 거죠. IMF 같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건강 상태와 자동차 사고나 사기 등 뭐 불행한 사건에 또 영향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낮은 소득에 영향을 주고 나쁜 건강 상태가 낮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낮은 소득이 다시 빈곤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순환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빈곤의 원인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는 것들, 원인. 근데 이 주된 원인은 있을 거예요. 이 주된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직업 능력이 부족하면 직업 능력 향상을 하는 부분, 비정규직인 문제라면 정규직화 시키는 작업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건강 상태의 문제라면 일단 건강을 뭐 보완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면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거죠. 이자 지원 이런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 지원이나 이자 감면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여건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시도는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잘 된다라고 보긴 하는데, 뭐 동남아에서는 그라민 은행이라고 있는 작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그것을 부분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우리나라에도 이제 청소년들,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3년간 이제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5년간 지원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립이 굉장히, 저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5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인 탐색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건 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낮은 소득이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있죠.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좀 따자. 이렇게 하면 싫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싫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짚어볼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사회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초생활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에 대한 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계가 가능하다? 뭐 생계 가능하지는 하겠죠. 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투여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금액이 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시간적 투여가 많아진 거죠.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받을 거고,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받으려면 시간적.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득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거죠. 현재의 즐거움이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원인인 거죠. 건강상태의 문제라면 이 건강상태가 왜 생기는지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건강보험을 직접 지원하는 병원의 의료 지원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라고 보는, 주거 환경에서 오는 건강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먹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건강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안에서 병이 생겨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의 문제가 난다면 이 각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직업 능력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자기 역량을 개발했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질 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선택이 아니라 계속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줄어든다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빈곤의 삶을 연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면, 개인의 역량, 직업 역량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직업 역량 교육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찾아줘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이제 창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업 프로젝트들도 한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탐색 방법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불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그것의 주된 원인이 뭐고 어느 것이 간접적인 원인인지 이렇게 찾아내고, 뭐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좋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원인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도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배나 상사에게 묻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연구 자료나 보고서를 찾아보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일종의 사전조사를 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만한 후보군들을 물색하고 그 후보들을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것이 뭔지, 그러니까 이 원인을 밝혀내면 해결책도 찾아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와 같은 원인 탐색의 과정은 결국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이 검증하는 것과 유사하고, 이 가설을 뭐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전공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조사론이나 뭐 분석론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사론이나 분석론 같은 경우는. 근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던 뭐 개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개론 책이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나눠오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비좁다 공간이. 그러다면 조사론이나 분석론 이런 것들, 프로포절 작성에 관련된 책들은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꼭 나눠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배워놓으면 이게 뭐 나중에 되면 확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인 탐색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에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 같이 원인을 확장해서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책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노숙 생활이 장기화되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지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거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1차적인 원인이죠. 이것도 확장해보면 건강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 알코올 중독, 신체적인 문제 이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우리는 요 문제의 타겟들 가지고 진행해 보겠다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원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거 하위 원인에 대한 부분은 건강 문제를 이렇게 금방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하위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건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한다면 병원과 연계해서 건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중간에 사례 관리자로서 확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접근해 보고 싶다. 우리 상담 역량이 있어서 그걸 접근해 보고 싶다. 뭐 집단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개별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거고, 지지 체계의 부분에서 가족과 단절되어 있다면 이 가족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뭐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숙인의 자아를 돕는 쉼터와 임대주택 문제, 뭐 그리고 높은 전월세, 뭐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츰차츰 해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사회 속에서 이분들이 적응하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한테 뭐 건물을 지어주고 이게 살아,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숙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클라이언트 등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서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자료,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학술 자료,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건공단이 보유한 통계 자료,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파일럿 형태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깊게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잘못 프로포즈를 해서 계획서 짠 게 잘못 진행하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서를 짰으면 좋겠고요. 이 원인을
각자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주제를 빨리 정하는 팀이 계획서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고민하다 보면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다면 다수결로 일단 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내가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그 과정에 들어가서 내 영역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한번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